네, 이른바 윤한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갈등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용호 의원입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당원이나 지지자들 얘기는 좀 들어보셨어요? 반응이 어떻던가요? 아무래도 당원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이야 혼란스럽죠.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네. 걱정도 되고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 갈등의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김건희 리스크 처리 문제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 있다고 보는데 네. 본질은 저는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신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어떤 뜻입니까? 그 말씀은? 사실은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야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던 분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20년 서로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인데 아무래도 조금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좀 소통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조금은 달랐던 것에 대해서 조금은 실망감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관련 보도도 여러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하던데. 근데 그런 현상은 왜 빚어졌던 걸까요, 그러면? 우선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나서 사실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시도별로 신년 하루에 지금 한 번 돈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마 그럴 만한 계기가 시간적으로 좀 적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사이에 이제 무슨 이제 김건희 여사의 가방에 대한 문제 또 아무래도 공천 시즌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서로 간에 조금 결이 다르거나 좀 이런 우려 이런 것들이 겹쳐졌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소통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김건희 리스크 처리 문제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그 두 사람이 합의를 볼 수 있다. 혹시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걸까요, 의원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국민의힘이 좀 더 국민들의 시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당정 간 그러니까 당과 대통령실 간의 관계의 재정립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제기가. 예, 물론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의식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좀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 또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조금 대통령실과 당 간의 거리를 조금 더 멀어지게 만든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 약간 좀 그 국민에 다가가려는 모습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발언이나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정하게 그 국민의 어떤 정세에 부응하는 것으로 평가돼야 된다. 혹시 이런 뜻으로 좀 하신 말씀일까요? 고민의 본질은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총선에서 승리를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해야 되는 당으로서는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것이고, 다만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실은 당이 오히려 그런 사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좀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야당의 어떤 공세에 오히려 부응하는 그런 야당 공세에 휘둘린다. 그런 측면을 좀 조금 섭섭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어제 이철규 위원장은 아니 피해자가 왜 사과를 하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용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 단톡방에서, 그러니까 단체 대화방에서 그 사과 불가론,
사과를 하면 민주당이 또 그 다음 뭐 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바인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우선 그 답변에 앞서서 우리 당의 이런 모습이 민주당이 보고 싶은 그런 광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방 수수 문제에 관해서는 네. 본질적으로는 이게 기획된 몰카 공작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 최 목사라는 사람도 선친을 핑계로 해서 접근해서 몰카를 찍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정책 함정 파기고 또 정책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김 여사의 입장으로 봐서는 매우 억울하지요. 그런데 이제 더구나 함정을 판 사람은 큰 소리를 치고 있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그런데 이제 휘둘린 이런 김 여사 입장에 봐서는 억울하죠. 그런 걸 충분히 이제 그렇게 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제 당과 대통령실이 잘 조율해서 표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소통하고 갔어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우리 당에서 좀 더 앞서 나가나 그런 좀 약간 불편함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는 아니 이거저거 떠나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은 거 팩트 아니냐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 본질과 그 다음에 저간의 사정과 처음과 끝을 다 국민들이 알게 됐잖아요. 소상하게. 그래서 이 시점에서 뭐 사과를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또 야당의 지금까지의 정치 행태로 보면 이거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제기하고 그래서 또 다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것을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이 연속될 텐데 그러면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야당에 밀려갈 것이다고 하는 그 우려도 저는 좀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과 요구가 무리한 거다 이런 평가신 것 같네요.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단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말이 앙뚜아네트로 뜻대로 비유한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좀 지나쳤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구나 집권 여당으로서 늘 공인은 또 발언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 절제를 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분위기에 앞서 나갔다. 그리고 너무 거칠게 비유를 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뭐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김경률 사천 논란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좀 정치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전에 뭐 당 지도부하고도 좀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물론 이제 절차적인 것,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지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공천과 절차의 문제도 이 총선이라고 하는 것에 이기는 공천을 앞설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절차적인 것도 공정성도 결국은 이기기 위한 공천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뭐 절차를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만 이기기 위한 어떤 그 공천을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네. 그러면 그 용산에서는 오히려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보다 이걸 앞세웠는데 그럼 그 명분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뭐 딱 이거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다. 소통의 미흡이고 소통이 미흡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증폭되고 그러면서 좀 실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짧은 기간에 축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중간 정리 삼아서 그러면 지금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 그 해소 방법이 뭐라고 보세요, 의원님? 간단해요. 저는 두 분이 이 오해를 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각자 입장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또 한동훈 위원장대로의 자기 입장에서 지금까지 최선을 선택해서 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극이 생겼고 오해가 있었으니까 저는 지금 해법은 그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뵙고 서로 그다음에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전혀 그럴 만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서로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풀면 저는 뭐 금방 풀린다고 생각해요. 두 분이 그런 오해가 있을 여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 봉합책 내지 타협책의 하나로
김경률 네. 비대위원을 비대위원장직에서는 사퇴를 시키되 총선에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이런 카드를 언급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경률, 이제 표면적으로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뭐 사찰 논란, 뭐 사찰도 아니지만 아직은 공천된 것도 아니니까요. 네. 그 공격성 논란인데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대외적으로 그런 것 모양을 갖추고 그리고 서로 앞으로 소통의 구조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 네. 또 인간적인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하면 저는 얼마든지 수습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앞으로 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의 입장, 역지사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정치를 하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게 뭐 그 김경률 비대위원을 뭐 사퇴시킨다 이라기보다 예. 정치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김경률 아마 비대위원도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은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스스로 물러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고 보세요? 이제 그런 것들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제 뭐 곧 이제 정치 거기에 이제 공천이나 이제 도전하게 되면은 네. 현장을 누벼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뭐 홀가분하게 바로 내려놓고 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에 기초한다면 이건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제를 가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예. 다만 이제 대통령도 당원이잖아요. 1호 당원이라고 늘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당원의 입장에서는 당의 어떤 뭐 그 당에 대해서 당원으로서의 의견과 입장은 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당과 이제 그 정부 간에 늘 당정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예. 당에서 이제 정부를 뒷받침하고 또 정부는 당의 어떤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네. 하는 것인데 그런 당정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큰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지 맞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의원님의 말씀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곡해입니까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사과가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사과를 해본들, 예. 사과를 안 한들 그 형식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그 단계를 넘어섰다는 뜻이고요. 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부, 우리 집권당, 국민의힘의 입장을 국민들도 충분히 알게 됐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금 사과를 해야 된다 하면 사과론자들의 얘기.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은 이게 클리어하게 넘어갈 것이다. 다음 단계로. 이게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각에서 얘기를 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총선 치르면 수도권 총선 어떻게 치르라는 얘기냐라는 어떤 주장은 좀 과장된 주장인데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미 이제 그건 이제 희석됐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어떤 마음 속에 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사과를 하든 않든 간에 예. 이미 마음 속에 이미 영향을 주어서 예. 사과 여부에 상관없이 이미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합니다. 영향을 줬을까요? 부정적으로 영향을 줬을까요? 국민의힘 입장이 부정적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그 뭐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 뉘앙스로 그냥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근데 네. 그럼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지난달 14일이었는데 의원님이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정치 경험이 없다. 오히려 정치 경험이 많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는데 네. 그때의 평가와 지금의 평가는 혹시 달라지셨을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은 당의 얼굴이 아니라 당의 전략을 짜는 또 당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총선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총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브레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예. 지금 그 당시에도 좀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비대위원장은 총선 국면에서 더구나
자기의 어떤 그 정치의 뜻을 갖고 있는 분이 하는 것은 조금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를 상징하는 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너무 일찍 등장하는 것이 기회일 수 있지만 네. 또 때로는 리스크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 위원장이 여러 가지 훌륭하지만 평생을 법조문에 따라서 법을 또 엄정하게 적용하는 네. 이런 쪽에서 일을 해오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무래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과서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합예술이다, 뭐 타협의 예술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유연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그 당시에 좀 생각하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 제가 인터뷰 시작을 당원과 지지자들의 분위기가 어떤가로 뭔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마지막 질문도 이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단체 대화방이 있잖아요. 네. 단체 대화방에 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뭐 알다시피 지금 전혀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의견 피력이 네. 거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갑자기 돌출된 이런 충돌의 문제가 생겨서 예. 우리 의원들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런 동향 파악을 예. 하는데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느라고 뭐 전혀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그런 알겠습니다. 정도의 지금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지금까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